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는데 노동운동을 하는 줄 모르고 계급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모르는 의사단체. 이들의 투쟁사는 이제 제법 긴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벨비클럽장이 우리나라의 의사노동운동의 기록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24년 6월 마지막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덕질인 언젠가는 노래 알죠? 그렇게 그 제목을 가진 이상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굳이 메인 보컬을 덕질인이라고 하자면 백보컬은 벨비클럽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아, 사랑할 땐 사랑이 블라블라. 제가 며칠 전에 드디어 처음으로 노안이 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대 중반의 이상은이 가지고 있었던 통찰, 김난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김난도 씨는 의도적으로 눈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비열한 마케터가 되죠. 네, 제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굳이 모자라지 않은 것을 소비자들에게 모자라다고 강요하는 방식의 선봉인 거예요. 50대가 왜 내가 젊다고 생각해야 되죠? 김난도의 논지에 의하면 적어도 김난도 씨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겐 젊음이 부족하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젊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늘 위로가 되는 좋은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건조해도 저한테까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젊으면 젊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필요 없습니다. 없죠. 근데 난 젊으니까. 근데 그 몇 주 전에 건조 에디터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시간을 돌리고 싶다면 그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해서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모든 걸 다시 겪어야 되는 건 너무 싫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인지가 있습니다. 근데 김난도 씨는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플 것 같아요. 지금도 아프실 텐데. 지금도 몸 여기저기가 아프실 텐데. 슬퍼. 그럼 우리는 자본주의에 슬기롭게 타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비자, 김난도 씨 포함해서는 스스로를 필요 없는 불행에 몰아넣어요. 내 삶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내 삶에서 할 필요 없는 어떤 것들을 희구하게 됩니다. 제가 보는 의사단체들은 그렇습니다. 노동운동하는 의사단체들은 파업이란 단어 괜히 못 쓰게 하고 중요한 필요한 단어 모두 안 쓰려고 연대, 투쟁 그래서 투쟁도 똑바로 안 되고 연대도 잘 안 되거든요. 협상이란 맞아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네, 이 역사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제가 지지난주에는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인물을 다루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봤잖아요.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해 2. 손희상 선생이 던지는 네. 본인은 던졌는지도 모르는. 되게 패스페일 교양 수업 같네요.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네, 그래서 그 패스페일 교양 수업 하나를 더 들고 왔는데요. 네, 오늘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이해. 제발 네. What is this 시리즈 좀 그만. What is? 베이빅의 왓.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고자 하는데요. 유PD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사람들은 정치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합니다. 정치는 그러라고 있는 것. 정확히는 욕망을 투사한 것이 정치이죠. 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욕망은 가지각색이고 이 욕망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에서 정치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공들이 지 욕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제가 보는 의협입니다. 여튼 그렇죠. 그래서 딴 걸 투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은 대만 카스타드인데 자꾸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욕망이 내 욕망이 무엇이고 우리 집단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느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역할은 그 수많은 욕망과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하면서 그러한 와중에도 국민에게 그가 생각하고 믿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혹시 이 정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 들었어요? 맞는 말이니까. 네, 다른 분들은 그게 왜냐하면 이게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무난한 표현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를 흔히 말해 너무 무겁게 보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그거예요. 자신이 공공선을 정의 내리고 이해하는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거기서부터 망가져요.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그런 줏대와 뚝심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그런 어떤 너무나 강한 확신은 또 위험할 수 있는 거고. 네. 왜냐면 그게 맞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 사람들이 투사하는 욕망이란 가짜이기도 하고 본인의 몸이나 다른 습관이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강요하는 욕망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원래 욕망하는 것과 다르게. 그런 것까지 이해하자면 대의는 한 줄로 정치인이 정할 수 없어요. 평론가가 정할 수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초짜들이 보통 틀려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받는 비판은 그가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것이겠죠? 그럼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이용하는 정치인은 많았어요. 그것도 뭐 가능한 전략이니까요. 근데 정치를 혐오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어요, 저는. 네. 근데 약간 요즘 보면 전 세계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일관되어 있죠. 난 정치가 너무 싫어. 안 해. 그러니까 내 직업이 너무 싫음. 네.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평범한 회사원 같긴 하지만. 네. 근데 정말 특히 올 초부터 불거진 의료 대란에 있어서 조율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방적으로 제압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요. 이 때문에 물론 어려운 갈등이긴 했지만 그 갈등이 훨씬 더 증폭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시민이고요. 물론이죠. 저도 정말 2월 말에 그 새벽에 저희 애가 막 열이 났는데 제가 이제 살던 데가 그 대학병원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 또 파업 중이라 가지고 전공이 파업 중이라 가지고 수학과가 없어서 정말 40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가장 복장 터지는 지점입니다. 누구나 파업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단체 행동을 하고 결사를 할 수 있어요. 군인도 전쟁하다 말고 얼마든지 파업할 수 있어요. 한국과 다르게 다른 나라에는 군인 노조들도 있죠. 얼마든지 중요한 것들을 내려놔도 돼요.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그랬으면 저렇게까지 투쟁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의견도 합일이 안 됐는데 파업을 해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물어야죠, 책임을. 네. 그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서 요구가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근데 사실 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진보 언론에서도. 따라서 오늘은 이 의사 집단에 대한 요구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어쨌든 정치의 역할은 이 안에서 최대한 설득과 타협 그리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의사들의 집단 파업은 김대중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 이렇게 크게 총 4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파업을 할 때마다 어떤 요구를 내세웠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본과 동시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각 정부는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또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협의 의사단체의 파업 아니라고 주장하는 파업 아카이브 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신경옥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예비맘과 태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Big Green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간만에 이벤트 합니다. 여름 원기 회복을 전하는 이열 진열 이벤트. 진열. 저는 얼마 전에 명동에 간만에. 웬열? 그게 이제 부산 시민들이 해운대 갈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서울 사람 반, 외국인 반. 이거 구경하러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다이소가 있어요. 명동에 가면 12층이가 13층짜리. 아, 엄청 크죠. 엄청 크죠. 13층에 다이소 물건 어떻게 다 채워넣나 싶죠? BTS 피규어도 있고요. 명동 다이소만의 매력이 있어요. 명동에는 외국인들이 뭘 사고 뭘 보고 뭘 먹는지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뭘 봤지 내가? 그래. 교자? 아니요. 아, 그것도 봤죠. 네. 홍삼 관련 제품 가게가 북적이는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이. 와, 진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가면 종로 가서 봤나? 샘플로 스틱을 막 줍니다. 한국 사람한테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샘플을 왜 줘? 무슨 맛인지 아는데. 제가 갖고 있는 편견 중 하나인데 저는 홍삼을 왜 먹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 똑바로 안 해 지금? 그런데 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근데 진경옥을 먹고 나서는 확실히 좀 생각이 그래. 좀 약간 달라졌어요. 미리 말을 해주지. 아직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약간 고쳐졌어요. 오, 평산네이처의 조정훈. 폐쇄 전환. 좋아요. 자, 진경옥 구매 시 10스틱 박스를 추가로 2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면은 10스틱 박스를 2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가 있고요. 자, 진경옥 30스틱 한 박스가 12만 9천원입니다. 네. 즉 얼마나 싼 것인지 알 수 있지요. 뭐 10스틱이 엄밀히 말하면 정가가 4만 3천원? 네. 인데요. 그거를 2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싸다. 3박스를 구매하면 한 박스를 약 5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일하다가 필요해서 그 오피스타운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 스틱 하나씩 파는데 그거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4박스 총 40스틱 사면은 14만 9천원 되는 거예요. 경 어쩌구 혹은 어쩌구 옥류의 최고 퀄리티인데요. 가격은 놀랍도록 저렴한 진경옥. 네. 전 세계 친지들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벤트에 더 저렴하게 만나보십시오. 네. 덕질인을 진경옥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아, 진경옥 간사죠, 정확히는. 진짜 있는 의원 이름 같아요. 경장 진경옥. 자,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체크해 드리고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의정 갈등의 주 원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입니다. 10년 뒤에 0.1%의 의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분쟁. 한 1% 정도. 네. 그리고 이 정책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매우 오래전부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예요. 하지만 번번이 의사단체의 반발에 막혀 실패해온 정책입니다. 네. 시사인의 김현희 기자에 따르면 70년대와 90년대에도 의사들은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실에 눈을 감은 채 시대에 발맞춘 변화의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켜 왔습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부족해? 나로 부족해?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죠. 네. 독점욕. 그게 그리고 또 노동 환경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철학이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TBS가 전면적으로 상당수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근데 방송가에서 이게 없던 일이고 방송가는 비정규직인 포지션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 작가들이 평생 비정규직만 해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정규직이 됐어요. 되기 전에 반대한 작가들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안 돼봐서. 그럼 오히려 그 섭외 출연이 아니죠. 그 적이 메인다고? 네. 다른 방송국에 못 간다고? 내가 일을 쉬고 노는 때를 정할 수 없다고? 를 걱정하면서 지금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반대하는 작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가고 만족도가 200%에 달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거든요. 지금 웹툰 시장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올 것 같네요. 네. 저도 가끔씩 이제 제가 직장인 생활을 할 때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조금 있어요. 이건 정말 슬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욕망하게 돼 있어요. 네. 벨빅의 이마에는 지금 애정클의 대차대조표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모양대로 어디 주름이 있어요. 취직하시잖아요. 네. 그럼 또 퇴사가 너무 그리울 거예요. 그렇죠. 항상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네. 네. 인간은 무엇인가 3. 그 의사들 뭐야 벌써 3가 2 아니었어. 그 노동자로서의 의사들이 정치적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의사들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이유는 그거예요. 개빡세고 필요 이상으로 한 사람이 할 필요 없는 헌신을 늘 해야 하는 그 자리에 평생 있어서 다른 인생의 조건을 모르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 점 하나. 네.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6명이에요. 3.6명이 OECD 평균인데 한국은 2.5명에 불과합니다. 30%쯤 모자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마저도 한의사를 제외한다면 그 수는 2.2명으로 줄어들고요. 한의사 비중이 이렇게 커요. 45%쯤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엇보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6월 8일 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250여 개 지자체 중 98곳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의대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는 꽤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증원만 하는 걸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는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긴 하지만요. 그런 가능성은 있죠, 확실히. 네. 모든 정치가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한경호의 중론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문장이. 증원하는 걸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논리를 여기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증언하지 말자로 가자는 소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 말이. 그렇죠. 증언을 할 때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자인데 그 앞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하죠, 의협은. 네. 네. 이후 정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유명한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천공에게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지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네, 현재 의대 정원에서 거의 65%가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작스럽잖아요.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이거를 그대로 밀어붙였고 현재는 그래도 1,509명으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천공이 낙담합니다. 네. 사실 이마저도 50% 증가이기에 과하게는 보입니다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지난 3월 전국 40개 의대에서 정부에 증원 신청을 한 수는 3,401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박이죠. 의대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주면 이만큼이 늘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숫자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게 재미있습니다. 2,000명이 위험하고 무리하다는 말을 애템하며 똑똑한 사람들이 했는데 막상 당사자인 대학 기관들한테 물어보자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3,400명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의협한테 물어보던 기자들이 모든 언론사가 그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이게 너무 많다. 당장 기자재 확보도 못합니다. 교수들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엄청 썼어요. 근데 본인도 의사였을 학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네. 우리 대학은 이 정도 기자재와 이 정도 인력은 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정무적 감각도 있어요. 지금 세게 안 부르면 그 다음에 못 받아 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저질러 보자도 바운더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저지를지 정도까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모든 대학들이 이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밀어넣었다고 볼 수 있나? 근데 이게 2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로 했을 때도 2,000명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한 2,100에서 2,700까지 나왔는데 2차로 조사했을 때는 이게 3,400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중 비수도권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를 차지합니다. 네. 의사협회는 이 수요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인생 쉬워요. 왜지? 왜지? 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네. 자기도 그 학교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의사단체들의 현재 증원에 대한 표면적인 반대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의견이에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기에 증원을 하면 의사 과잉이 될 거다. 네. 이게 있고요. 무시해도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을 감당 못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다. 걱정해야죠. 신경 써야죠. 네, 뭐 해부실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경 써야죠. 네. 세 번째는 의료보험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사수가 갑자기 증가를 한다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한다. 이거는 환자들한테 안 좋다. 네, 이게 있고요. 이상한 논리죠. 이게 걱정이 되면 그건 건보공단하고 논의를 하고 건보공단과 관련된 법을 고쳐야 되는 지점이지 요 논리만으로는 의사를 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데가 걱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아니라. 예,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이 걱정해야 될 문제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필수 의료 기피 현상. 이거는 의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낮은 수가가 문제다. 이유 등이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다른 수가를 문제네요. 올려달라고 투쟁하면 되지. 네. 왜 의사를 늘리는 문제를 반대합니까? 그래도 그나마 네 번째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논리긴 해요. 네, 다른 솔루션입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근데 본질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강화가 되지 않고는 이게 풀릴 수가 없다. 한국은 개판이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의료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기형적으로 민간 기관에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미국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티가 안 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티났죠. 공공의료기관만 독박 다 쓰고 민간의료기관 막판까지 피하다가 겨우 나중에 병실 열었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때 느꼈죠. 아, 나라 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공공기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따지자면 무려 95%의 의료를 민간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네.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꼴찌 수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총 의료기관의 5% 그리고 병상의 9% 의사인력의 10%가 공공입니다. 미국만도 못합니다. 네. 정말 미국은 의료 민영화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만도 못하다는 네. 그런 욕을. 그러니까 손가락 베면 죽는 나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미국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면 23.9%예요. 진짜 생각보다 높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배 정도. 정말 필수 의료 기피 현상도 지역 응급 의료 부족 현상도 이러한 환경에서 사실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하면은 꽤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네. 네. 라는 진단이군요. 자, 네. 우리 집 애가 둘이 됐어요. 계획을 안 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겼다고 치죠. 근데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러니까 돈을 빌릴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건전해서 집을 좀 더 큰 데로 옮기자고 누가 얘기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이 반대를 해요. 집을 옮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아이 둘의 방이 모두 생긴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지 알 수 없다. 그 방에서 잘 잘지 알 수 없다. 네. 도배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가 길을 못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핑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사 가기 싫다는 네. 거죠. 아이에게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일원칙을 저버리고 있죠. 지금 그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도 잘 기억하는 코로나 당시의 의료 대란을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과거 얘기를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정말 이 공공의료 시스템이 정말 우리나라가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시도했던 거였습니다. 앞서 지난 새 정부에서 큰 의정 갈등이 있었다고 언급드렸는데 우선 결과만 보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의 패배, 박근혜 정부 때는 승리,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판정승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말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 의사제가 있습니다. 네. 의대 증원 계획은 매년 400명씩,
지금은 1,5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때는 매년 400명씩이에요. 그래서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증원하겠다 이런 계획이었고요. 점진적으로요. 네.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을 하고 졸업 후 10년간 그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 논의가 이제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고 1년에 400명이라면 학교별로 따지면 10명 안쪽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5명 안쪽으로. 네, 40개 정도 대학이니까. 네. 네. 지역 의사제는 기존 입시에 별도 전형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역에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네. 마치 이거를 육군사관학교라고 어떤 의사분은 비유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한번 그 의사 단체들에 대한 이런 비난이 노골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언론인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보통 자기들 교양을 여과 없이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우리 놀러 갈 데 없어 싫다라는 말을 해요. 얼핏 들었을 때는 그냥 노동환경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다른 의견을 의사협회가 이야기하는 의사협회나 관련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들어보면 결국 일관성은 계급의식밖에 없거든요. 나는 서울에 노른자 위에서 이만큼 벌고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대접받는 사람이야. 정도. 네. 그러려고 의사가 됐어.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너무 무시하기 쉬운 의견인 거예요. 너처럼 생각 안 하는 의사가 있을지 없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러한 안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곧바로 의사협회는 졸속 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이러고 나섰습니다. 네. TMI로 당시 회장 최대집이었고요. 이 상황에 한가운데 있어요. 최대집은. 네. 이 모든 건이 지금 설명하시는 게 다 끝난 다음에 최대집 씨가 냈던 책이 있어요. 나는 최대집. 이 비대한 자의식. 나는 최대집. 이게 그 20년도에 있었던 구사 합의였나요? 의협이 이걸 합의해 주죠. 네. 그리고 의사들은 이것에 반발하면서 최대집을 몰아내죠. 이때부터 최대집은 천천히 송영길계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그 소나무산까지 가는 기나긴 그 네. 천재의 길. 천재의 길을 천재의 길.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간에 나는 최대집도 그 책도 한번 뿌리고 흑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 흑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 백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 보는 입장마다 다릅니다. 저는 그냥 천변만화 알 수 없다고. 전공의 협회의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흑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범인들이라서 그 천재의 길을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요. 목포 3대 천재. 네. 특히 의대생들은 이 집단으로 이때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를 했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직업 선택 자유 침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의 질 저하였습니다. 의료의 질 저하 근거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나요. 1번은 그렇다고 네. 쳐. 근데 2번 의료의 질 저하는 수능 못 보. 이때 그 유명한 홍보 문구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수능 몇 점 맞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까? 수술 받고 싶습니까? 세상에. 이 트루 컬러를 봤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뭐 점잖게 취재하고 최대한 건조하게 그 논리를 만드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트루 컬러를 봤으면서 다른 과 가래들이 의대 들어오는 게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트루 컬러를 봤으면서 그걸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게 저는 언론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때쯤 스카이캐슬이 유행하고 있었던 게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때쯤이었네요.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의료계에서는 8월 중에 총파업을 예고를 했었고요. 2020년 8월. 당시에는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코로나 비상정국이었죠. 그래서 정부의 당황과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 8월 7일 24시간 동안 필수 유지 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의 업무는 중단이 됐고 14일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러면 정부는 질 수밖에 없죠. 네. 정부가 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죽으니까. 네. 결국 2020년 9월 4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사 민주당과 의협은 코로나 안정 후 원점 재논의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이때 분노하면서 최대집한테 불을 붙이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네. 왜냐하면 정부한테 협상권을 넘겼다는 알듯말듯한 이유로.
근데 이걸 협상권 넘겼다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의협이 이긴 건데. 그렇죠. 그렇죠. 감히 이겼다는 합의를 봐? 거기다가 2021년 1월에는 파업 중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위해서 재시험 또한 마련이 됐죠. 원하는 걸 다 얻었네요. 네. 그 정치의 입장에서는 의사들한테 곤조 세우지 않는 게 현명한 게 맞아요. 네. 게다가 어렵게 국가의 돈과 개인의 노력을 들여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인재들을 버릴 수도 없어요. 으름장은 놔봤지만 정치는 어떤 것들을 실현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핵을 떨어뜨리거나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 예의에 맞게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료 노동자들은. 네, 참 그게 아직까지도 그 의학 분업, 아까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의학 분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게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아닌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네. 이게 후회가 이렇게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100년짜리 후회다. 그래서 네. 그때 패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더 독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패배의 경험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파업이 있기 전에 사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이 문재인 케어 이 정책으로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실제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그겁니다. 네. 네. 그리고 2018년에는 공공보건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증원을 추진했어요. 이때도. 근데 이때도 의협은 공공의대는 필요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대요. 현존하는 공공의료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충분히 문제 개선 가능하다. OECD 꼴찌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될 것이다. 그래서 제동을 거는데 이때 성공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가 다 고쳐주는데. 네.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의 의정협의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산을 하고 재결합 등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갈등이 키워져 온 측면이 있죠. 그 문장 너무 적당한 것 같아. 나로는 충분치 않아? 나로 모자라? 나로 모자라? 네. 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취임 초기부터 원격 의료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 그랬었죠. 박근혜 정부는 성격이 다르죠. 박근혜 정부의 의료 개혁은 네, 민영화죠. 주로. 네, 네. 영리화. 네. 근데 어쨌든 이 표면상 도입 목적은 의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거주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럼요. 표면적으로 내가 아는 애를 플랫폼 사장님으로 키워주기 위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 농촌에서 되게 반응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기억하기에. 필요하다고. 격오지에선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박근혜 맞아요. 정부한테 내밀어야 되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부총리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밀어야 되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거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어? 다른 기업한테 수주 안 주고? 그럼 도망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전제인 거고. 네. 이때 의사협회는 원격 의료가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잇따를 것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고요. 네. 2014년 1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협이라는 단체의 정치적인 내부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의협은 보통 두 부류로 갈려 있고 회원들이 그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개원의.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기 때문에. 네. 정부는 의사협회와 협상에 돌입해서 1차 의정협의문을 조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의협은 협의 따위 모르죠. 네. 의협만 알아요. 근데 이 협의문을 가지고 또 투표를 했어요. 의협은 협의 따원 모른다네. 네. 투표를 하니까 76%가 협의안을 거부한대요. 어딜 협의를 해와? 내용은 몰라도. 네. 협의? 일단 안 돼. 그거예요. 네. 그래서 3월 10일에 집단 휴진에 돌입했습니다만 이때는 개원이 중심이라서 혼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부는 다시 손을 내밀었고 이번에는 합의문이 받아들여졌어요. 아, 협의가 아니라 합의 알아서. 아, 네. 제가 동거반 보기 싫어서 이렇게 썼는데, 네, 그 결국 원격 의료를 시범 사업으로 하는 안이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우선 해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은 거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머지 새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의 타격은 덜했고 의사단체의 반발도 약간 순한 맛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네. 나름 박근혜 정부는 갈등 조율에 성공적이었다고 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더 봐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다른 어젠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 영리화였습니다. 앞에도 의료 영리화긴 합니다. 네. 네.
원격으로 도입 또한 이 어젠다의 일부로 보는 시선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죠. 그럼요.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의협이 얘기했던 그대로 됐을 테니까요. 지금 이제 저 벨비 클럽장이 정리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이 기준으로 들어보세요. 일관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료 영역 바깥에 있던 어떤 자본가가 해먹을 새로운 노른자가 생겨요. 이것들을 밀어붙이면. 네. 2013년 12월 이때 정부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투자 활성화 대책이에요. 네. 첫 번째로 의료법인 산하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오호. 네. 영리한데. 두 번째로는 부대 사업 범위 대폭 확대. 네. 세 번째로는 인수 합병 허용. M&A를 한다. 네 번째로는 법인 약국 허용.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의료 광고 허용. 그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히게 되고요. 첫 번째에 법인사나 영리자회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외부 자본이 투자하고 침입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의료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법인 약국 있고 여기저기 문어발 합병을 하고 그리고 기타 부대 사업들도 만들고 해서 자회사들을 쫙 거느린 하나의 그룹이 병원법인 바깥의 법인이 투자 수익을 거두거나 아니면 병원법인 바깥의 기업이 병원으로부터 그 투자 사업을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의료 플랫폼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쪽으로 연관돼서 갔을 수 있었겠네요.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밀어붙여졌다면.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면 이건 속도를 냈겠죠.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넥슨 메디컬 그룹 이런 이름들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가능했을 것 일단 같아요. 진경옥을 저희가 광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카카오 홍삼. 네. 이에 시민사회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나섰거든요. 그 의사협회 또한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해서 그 원격 의료 도입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의료 민영화 반대 이 문구도 같이 외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의협 내부에서 사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가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여기 이 녹취록을 그 메모를 이제 딱 가져와가지고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때문에 이때 파업이 내분으로 인해서 후퇴를 했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협 내에는 분명히 내가 그렇다면 의료계의 넥슨이 될 수 있겠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이거예요.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가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건 의협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개원이들은 힘들다 말하지만 그래도 스스로의 사장님입니다. 자기의 테리토리를 자기의 고객을 모두 자기의 수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하는 방식으로 가면 개원이는 줄고 개원이가 들어오는 병원에도 사실상 자회사 느낌의 개원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될 수 개원인 줄 알았는데 프랜차이즈 점주가 되는. 점주가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그 노동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 사회적 위치가 내려갈 건 아니지 않아? 정도만 생각한 사람들. 그들도 있을 것이고 프랜차이즈 그룹을 만들려는 사람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 이건 마치 그 종부세를 감면한다는 걸 찬성하는 집 없는 사람들 마음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꿈은 그렇게 꿔야 되지 않아? Think big. 그런 사람들로 인해 공멸하거든요. 그래야 낙수 효과가 더 많아지지. 원래 시장의 원칙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100명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다만 우리는 높은 확률로 99명과 연대하지 못하면 그냥 같이 죽을 확률이 큰 거죠. 박근혜 정권 때의 의료개혁에 맞선 의협의 태도는 그런 문제로 좌초되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원조로 가봅시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때 파업이었고요. 근데 이 14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 또 파업이 있었죠. 네. 이때가 대한민국의 첫 대규모 의료계 파업 사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빨갱이들은 흔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부 땐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안 잡아가니까 아무나 다 내 태모하네 같은 말들을 하곤 했지요. 저 말고 빨갱이들이요. 본인은 아닌 척하고 있어요. 난 그때 20살인데 뭘 알아.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의정 갈등 조율에 어땠을까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의약분업 제도는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게 아니라요. 1963년 네.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입법화가 됐던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요? 네. 그래서 이후에 한 8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대요. 하지만 계속 교착 상태를 겪다가 이 김영삼 정부 때, YS 정부 때인 94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정되면서 실시 시한을 5년 뒤인 99년 7월로 정해뒀어요. 일몰이 있군요. 네. 그래서 딱 99년 7월부터 이 의약분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YS에서 이뤘던 것을 어떻게 보면 DJ 정부 때 그거를 계승한 거고. 그죠. YS가 DJ한테 폭탄 하나만 안겨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분야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IMF만이 다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의약 분업이 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공약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정기조 또한 생산적 복지라고 해가지고 또 그때 의료보험 통합 등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한 개혁이 있었죠. 네. 그 중에 일부로 이제 의약 분업도 개혁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정말 오랜 관습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병원 갔다가 이제 약국 들리는 게 익숙하지만 이때만 해도 안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관습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꼰대 여러분도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조제를 병원에서 받아 나오던. 네, 저 기억나요. 네. 약사가 의사와 함께 근무하던 때가 그렇죠. 있었죠. 저는 저에게 없었던 거. 맞아요. 저도 알지 못해서 욕망하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99년까지였으니까 저도 어릴 때거든요, 사실. 고등학생까지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는 그 소아과를 갔으니까 소아과에서 진료받아서 대충 뭐 나오면은 그 안에서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서 내 약이 돈 낼 때 약을 받게 되는. 모든 병원에서요? 대부분에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편함을 이제 한번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익이 걸려 있는 의사 집단, 근데 의사 집단뿐만 아니라 또 약사 집단도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개인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저 조금 번거로워진 혹은 동네를 한 10m 더 걷는 이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정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권력을 잘게 쪼개는 작업. 네. 그 민주정이 발달하면서 무조건 필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에 이걸 그때 쟁취하지 못했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의 마약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권력이 뭉쳐 있으면 이런 위험 그렇죠.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교착을 풀어야 하는 너무 어려운 숙제였어요. 이 안동대 김병문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의약분업 정책을 두고 적어도 참여와 절차적 측면에서는 전례가 없을 만큼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의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21세기에 봤던 아까 확인했던 두 번의 사례하고 똑같았다는 거 아니야? 다 그렇진 모여가지고 협의 다 한 다음에 협의를 해! 이러면서 합의로 바꿔! 네. 성질 빡! 네네네. 우선 98년 5월 21일 그러니까 이때 시행일을 약 1년 정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정부는 의약분업 추진 협의회 줄여서 분추협 협의야 협의. 어떡해. 복선이야 이건. 벌써 화가 났어요. 네. 근데 87년 이후에 시민단체들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환경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막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적인 정부로서 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되게 집착적으로 이제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분추협은 의료계, 약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식이 없었죠. 선례를 남겨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죠. 네. 하지만 이 분취업 내 구조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이익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적인 구조였고 이러한 구조가 정책 대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후 분취협은 난항을 겪었고 의료계는 시행 날짜를 1년 이후에 요청을 했어요. 못된 습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끌자! 네.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보건복지부보다는 국회가 나서는 것이 낫겠다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 약간 이제 국면 전환을 하면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회로 공을 넘겨요. 그래서 국회는 시행일을 유예하는 대신에 그러면 시민단체와 의료계 너희가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정부에 건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이 정부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중요한 사안을 이해관계자들한테 맡기고 그 정부가 주도를 안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이제 뭐 외국의 이제 뭐 언론인이나 전문가들이 간혹 지적하면 보이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의사의 요구상 의사들이 저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냐? 저게 의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던 거죠. 네. 90년대 말은. 네. 그래서 이제 훗날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파업까지 가게 된 데에는 정부의 잘못도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 집단에만 맡겨진 것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99년 12월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제도적 틀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결국 2000년 6월에 파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분야에 정부가 들일 돈을 책정하고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혹은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공청회하고 세미나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확인 안 해주면 입법 못하는 업계가 뭐가 있어요? 그랬으면 R&D가 저렇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조선업이 저렇게 됐을까요? 조선업 숙련 노동자들한테 뭐 물어봐서 한 거 있어요? 거제 광양에서? 이 업계만 왜 이러냐라는 질문이 비민주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절차에 어긋난 것은 아닌가. 네, 여튼 그렇습니다. 참 근데 또 공교로운 게 이 2000년 6월이었잖아요. 이때 이 6.15 선언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네. 네. 네. 근데 평양에 이제 딱 갔다 오자마자 6월 20일부터 이제 파업을 한 거예요. 아 그랬군요 타이밍이. 아 그때는 참아주겠다였나. 경사니까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 파업 전국 속 정부는 이제 강경책 그리고 유화책을 동시에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선 2000년 2월 그리고 4월 이때 전국 의사 걸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불법 집회로 간주를 했고 대회 주도자들을 고발을 하거나 의사회장 등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검경에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군부 때부터 일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아니 의견이 그렇다는데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민주적 리더는. 네. 근데 이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그 파업 관련해가지고 그 실행명령인가요? 그걸 할 수 있는 업계로 화물이랑 의료계가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그러게요. 이 집시법이 그 이후에 네. 개정이 못 됐겠죠. 이게 거의 24년 된 이야기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그 당시에 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 썼다는 기억은 없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 또한 이제 의사단체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요. 6월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폐업 금지 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MI 이때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사 누구일까요? 세상에 아는 사람이면 좀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세상에 이런 목소리. 네, 이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조져봐서 아는데. 네. 그리고 또 TMI. 네. 관련자의 변호인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게 구원 말이 많지 진짜 구원이네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옛날 얘기예요. 네. 요즘 얘기 아니에요. 25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25년 후 이제 딱 자막이 뜨면서 이제 갑자기 여의도를 항공샷으로 쫙 비추는 거죠. 근데 그 검사는 대통령, 그때 그 변호사는 야당 대표. 뭔가 다른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의사들은 아직도 투쟁 중이야? 재밌겠네요. 네. 스쳐 지나가는 그 연출 슬로우 모션으로. 네. 근데 유화책을 썼는데요. 3번에 걸쳐서 건강보험 수가 그리고 처방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책을 썼었어요. 수가 올려준 적 많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기도 했고요. 9월에는 새로운 장관이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장관은 사과하는 게 이기죠. 네. 지금 찾아봤는데 업무 개시 명령은 김영삼 정부에서 94년에 도입이 됐네요. 네, 이때부터 그 의료기관을 관리한다라는 이유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때 조짐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94년에 이걸 개정한 거예요. 동음 이의 아니에요? 다른 의미의 조짐? 그래서 이게 들어오고 2000년 6월에 처음으로 발동이 됐대요. 이때 발동했구나. 네. 파업을 한다고. 시간폭탄만 남겨준 게 아니라 네. 이런 장치도 같이 남겨주는 YS. 그렇네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협상의 태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정안 또한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나갔고 영수회담 그때 당시 이회창 대표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의사들과 약사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였거든요. 네. 하지만 법안의 시행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했어요. 결국 한 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그냥 예정대로 법안은 시행이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1년 유예했지만 그 이상의 유예는 없었고요. 네. 의사단체는 국민들의 압박과 경영 손실로 계속해서 약화되어 갔어요. 결국에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를 하게 되었고 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2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그리고 2001년 2월 통과되면서 의약분업 논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저는 20대가 돼서 성인이 된 다음에 병원을 가면은 이제 끝나고 약국을 들려야 되는 새로운 루틴을 배우게 됐죠.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땐 정말 적응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미성년일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성년이 된 다음에 그 루틴이 생겼잖아요. 네. 약간 성인식처럼 그렇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 대한약사회 본부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한약사회라고는 좀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아마 뭐 한 5, 6층짜리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사회 건물에 약사회라고 써 있는 이름도 안 보이게 플래카드가 긴 게 계속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내가 가지 않을 갈 필요가 없는 건물은 앞에 있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큰 시꺼먼 건물이 있구나. 저 앞에서는 계속 의사를 저주하고 있구나. 저주의 건물 계속 풀어놓고 있거든요. 인형의 대못을 받고 있고. 예, 탐욕스러운 뭐 의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뭔지는 나중에 나이 먹고 알았죠. 그 제가 이제 그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잘 몰랐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늘 봐왔는데 그거를. 근데 이때 처리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우리는 25년 후에 우리 동네에서 다른 자본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나를 평생 보고 나를 알고 있는 약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기억의 해석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서 깨달게 된 게 있어요. 제 셋째 고모가 약사시거든요. 이때 이후로 가게가 폈어요.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제일 좋은 건 돈이든 목소리든 권력이 쪼개지는 게 제일 좋다. 네, 그걸 해결해 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XSFM입니다.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어린아이부터 부모님까지 사용하는 우리 가족 저자극 천연 유래 성분 치약. 치약계의 프리미엄입니다. 최소한 제가 쓰는 풀미. 네.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들을 모두 배제하고요. 23가지의 고기능성 자연 유래 성분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이라도 찜찜하다 싶으면 일단 다 물려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써도 돼. 그러니까 써도 네. 되는데 0.01%의 찜찜함이 약간 있다? 그럼 약간 뒤로 미루는 거죠. 그 성분은. 양치를 하고 과일을 먹어도
이질감이 없는 저자극. 그런 거 신경 안 쓴 지 한 2, 3년 됐습니다, 제가. 전 과일보다 커피가 더 강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닦고 나서 커피 먹으면 되게 이게 싫잖아요. 사용 후기 중에 그게 있었죠. 그 자녀분이 내게 그 자폐가 좀 있는데 그래서 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데 요즘 치약은 비싸도 한번 사봤더니 이 저자극에 매우 잘 적응을 하더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현재 5개 옵션 구매 시 10%를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쟁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치약 광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사 윤석열이 기소하고 변호사 이재명이 변호하던 그 2000년대를 딱 지나서 기본적으로 시간 점프. 검사 윤석열은 자신이 기소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역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죠. 이런 범죄를 역 스톡홀름은 약간 헬싱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너무 써보고 싶은 재능이야. 했다가 다 써먹었는데 의사들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구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 후 윤석열 당시 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올해 2024년 2월 6일에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파업 정국에 우리가 돌입을 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 정부를 봤을 때는 정말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열리고 이제 합의하려는 태도를 유지를 했고 또 강단이 있어야 할 때는 강단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유예해야 될 때는 유예기도 했고 이런 어떤 타협과 조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완전 정반대죠. 그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리해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네. 최대한 수용하고 입법 과정을 거치겠다. 네. 그랬다가 이제 결과가 달랐고 서로 다른 이유로. 네.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부가 잘하는 희망을 심어주기가 있죠. 네가 그 새로운 인더스트리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나름 협상의 일부죠. 네. 보수적 협상, 보수 정치적 협상. 잘만 되면 우리 다 피는 거야. 네. 그 3번의 경험 동안 약간 지금 톤이 성공하면 혁명 맞아요. 의사단체는 다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어딜 감히? 캐치하셨네. 어딜 감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왔어요. 네. 2000이야 모르겠고 가만 있어. 근데 그리고 어딜 감히를 외치죠. 의사단체는 습관이 있어요. 어딜 감히? 이번에 드디어 맞는 카운터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태도상. 서로 어딜 감히를 서로에게 외치고 있는. 네. 서로에게 외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이제 일단 의사단체가 파업을 하면 국민들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죠. 그게 2월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반대급부로 두 달 이제 그래서 이게 총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때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계속 하니까 국민들이 다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갔죠. 그리고 네, 국민도 지치고 지금 의협이나 의사단체들의 태도를 보면 의사단체들도 다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아까까지 새 정부의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새 대통령 모두 네. 유화책과 채찍과 당근을 다 열심히 쓰면서 시도를 했어요. 그 결과 성공이든 실패든 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이 변화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방송국 언론사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이걸 헤드라인으로 내보내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기자들이라도 일부러 이거라도 최대한 잘 보이게 내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제 처방용 안약이 없어서 우리 동네 의원을 못 가는 상황이랑 투석을 못 하는 건 심각성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채찍과 당근은커녕 그냥 채찍만 계속 들이밀고 있는 정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앞선 정부들은 이제 계속해서 뭐 어떤 단체들 만들고 협의회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조율의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정원 확대 발표, 의대 정원 그 확대 발표한 게 2024년 2월 6일이에요. 이날 또 동시에 출범한 게 뭐냐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네. 사고 누가 쳤지? 그 의사 족침 TF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파업은 사고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거를 냈다는 거는
그냥 아예 이거를 알고 벼르고 있었구나. 약간 이렇게밖에 볼 수 있지 그리고 않을까요? 이건 정치적 네. 메시지잖아요. 네. 너넨 적이다. 그죠? 네. 와 너네는 사고의 산물일 뿐이야?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건- 선전포고죠. 네. 마치 이소영 의원이 칼 들고 날뛴 뒤부터 실제로 칼을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어쩌고 TF를 민주당에서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족침의 대상이야. 말을 안 듣다니. 이건 중앙사고야. 수습해야 돼. 네,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국민의 정부 때 당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너무 민주 절차에 이 민주 절차 명분에 집착을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 검사였던 윤석열은 그걸 지켜보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 그러겠다. 민주주의하면 안 되겠네. 네. 저런 거 싹 다 없이 그냥 이 정부의 기조 때리 중에 눌러야지. 하나죠. 너무 많은 민주주의. 네. 네. 근데 이 한 의견이 이랬어요. 가령 분쟁 당사자의 불법적, 폭력적 행위를 관용으로 대하고 그들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과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정부의 모습인지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봐줬더니 이것들이 기어오른다 하잖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겨레의 당시 논평이 이거예요. 의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강경하게 대처했으면 사태 악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타협이라는 건 어쨌든 다 있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익 집단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정책 내용도 계속 자주 바꿔감으로써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이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에는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겨레 기사는 24년 됐고 이들은 24년 후를 몰랐습니다. 25 years later. 네. 그죠. 근데 그 다음번 24년 뒤에 나타난 대통령이 의사살 버거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고 합의고 간에. 네. 난 돈이 좋아. 이거죠. 윤석열 집계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네, 의사를 잡아서 버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는 거예요. 의사 계란말이인 거지. 그러니까 저도 광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절차에 어디까지 의사가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의견이 반영돼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었다. 와 말을 안 듣는 걸 보니 족쇄하겠구는 많이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파업을 벌이다니 이런 사고가. 네. 한 제가 봤던 칼럼니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전국이 지나가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의료개혁 문제가 산더미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까지 악화해놓고. 네, 전 진짜 무서워요. 저는 아까 이게 계속 이슈가 상기되면서 사람들이 지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지치면 무관심해지는데 이건 지칠수록 무섭더라고요. 이건 지치면 네. 사람들이 죽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과로 전공의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전공의 수련이 거의 끝나가는데 사실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한다 결정하면은 그러니까 의사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조직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말 잘 들어야 성공해요. 네, 특히 대학병원이니까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반대하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쉬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거의 3달이 돼가니까 근데 수련하는 사람이 또 의사는 그 또 외과거든요. 손으로 손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기술직이잖아. 네, 트레이닝 기간에 확 몰아서 숙련도를 올려놔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일하는 걸 들어봤을 땐 거의 블루 칼라였어요. 그거는 네, 일의 강도와 그 육체를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했을 때 의료 노동자는 블루 칼라예요. 네. 근데 그걸 손 놓고 3개월 동안 있다가 저 사람이 저기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그죠.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큰 수술 많이 하는 사람은 스포츠 선수예요. 아, 그쵸. 몇 시간씩, 8시간씩 서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고도의 숙련도 그리고 크나큰 개별 실력차. 네. 이거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놀게 한다? 국가인프라 마비시킨 거거든요. 이 둘이 합작한 거죠. 의협과 정부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공의들이 거의 이 전공의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공공의료가 잘 돼 있는 유럽 같은 곳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의사 인력을 50% 늘린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의사 단체들이 막 환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이 그 의사 늘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그죠. 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걸 안 겪어봐서 모른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겪어보지 않는 삶이라서 그쪽으로 생각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이건 너무 노동운동인데 근데 이걸 노동운동으로 얘기하면은 전 너무 설득될 것 같거든요. 의사들의 입장이. 저도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몸을 갈아서 하고 있는데도 사회가 나를 악마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결국 정작 짚어야 되는 건 그 심리네요. 네, 결국 필수 의료를 하려는 그래도 거길 가려는 의사들은 의사뽕이 있어서 간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게 없어서 그렇지 않다. 뭐 수능 성적이 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마저도 지금 조롱받고 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조롱받게 만든 것은 또 네. 의협의 공이 참 크죠. 네, 저 사람들은 저것만 보고 저기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버리고 떠나오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원화된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일원으로서 이제 어떤 한 집단에 대해서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악마화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동의를 안 하고 꼴 보기 싫어도 그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의협의 전략이 더 화가 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프로파간다를 하면 스스로를 악마화 시키는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너무 이제 당황스러워요. 의사 단체들을 대놓고 악마화 시키는 협상 파트너 처음 만나봤으니까 의협도. 네. 예, 게다가 그렇게도 되네요. 정말 최악의 대지 눈이네요. 네. 처음에 이제 애템하는 지식인들이 지적한 부분은 여기에 의미가 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대전제만 성립시켜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 지금이 그 상황이잖아요. 사실 저도 2,000명 많다는 거 동의합니다. 뭐 100년간 10,000명이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외에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고요. 저도 이제 대학병원 신세를 좀 줘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렇잖아요. 네.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지? 이 의학 노동자들 어떻게 설득하지? 야, 의사뽕 좋은데 그걸 일주일에 6일 100시간 일하면서 차오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것보다 2배 빡세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살고도 너는 의사뽕에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가 수능이 0.15%인 게 무슨 상관이야? 더 나아가서 네가 수능이 0.3%인 애랑 일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넌 그걸 왜 기억하지? 그게 제일 어이없어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예전에 UPD님이 팟캐스트 회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희 국정감사 좀 분배하게. 네.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저는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도 경쟁 시장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에서 이겼을 경우 가져갈 목도 많아지고. 근데 나는 불충분해로 끝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파적인 논리로 생각해도 시장은 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존재감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 같은 것들은 사회부나 정치부 기자들이 함부로 쓰거나 다룰 수 없어요. 근데 언론인들은 다 공감하거든요. 취재를 해보셨을 테니까 다들. 저 사람 왜 저래? 이고 어떡할 거야? 근데 이고는 모이면 그게 사회예요. 사회적 합의에도 반영되잖아요. 왜 영국의 의사들은, 프랑스의 의사들은, 북유럽의 의사들은 늘려달라고 얘기하지?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중에 무언가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느끼는 이 그림이 가장 닮은 것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당대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소개해주는 건 서울대 법대 얘기였습니다. 이 천박함이 사회를 병들게 할 때 이걸 막아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는 거 아닐까 혹시? 네, 제 가설이었습니다. 이달의 애증의 정치클럽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벨클럽장이 요새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일부 그렇고요.
그래서 바쁜 모양입니다. 예, 7월에 금방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김성식 국장과의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54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